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을 풀어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 후성 유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요. 우리의 경험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질은 유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만나는 사람, 주변 환경, 주변 기후 등 당신이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왜냐면요. 내 몸속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꺼내서 단독으로 놓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개체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유전자가 개체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변 세포질에 둘러싸여 있어야 해요. 유전자는 단독으로 발현하지 못합니다. 결국 발현을 위해서는 주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경험은 유전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후성 유전적 표지들이 내 자녀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래전 과학자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의 개념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라마르크는 우리가 살면서 획득한 형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했죠.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가 기린이 점점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으려고 하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길어졌다고 한 것이죠. 용불용설은 현재 교과서에 잘못된 이론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대 유전학이 알아낸 사실은 생식세포가 발생 2주차에 생식세포가 생긴 지 발생 2주차에 체세포랑 분리되어서 따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처음 수정란이 발생을 하고 2주차가 되면은 생식세포랑 체세포가 분리가 되어서 따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처음 형태였던 정자와 난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탄생한 지 2주 만에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의 변화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이스만 장벽이라고 해요. 바이스만이라는 과학자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비판하면서 주장한 개념입니다. 바이스만은 쥐꼬리를 계속해서 자르면서 번식을 시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꼬리가 잘린 지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뭘 덧붙였냐면은, 자, 유대인들은 수백 세대 이상 포경 수술을 해왔지만 한 번도 포피가 없는 남아가 태어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저희 아빠도 저희 아버지도 포경 수술을 했는데 저도 했거든요.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체세포의 변형과 우리가 지금 궁금한 DNA에 직접 달라붙는 후성 유전 표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후성 유전 표지는요, 체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후성 유전 표지는 유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식세포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후성 유전 표지가 2번 초기화된다고 밝혀졌어요. 한 번은 정자, 난자가 생성될 때 초기화되고요. 한 번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 직후에 초기화된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처음 수정란이 되면은 얘는 줄기세포입니다. 만능 줄기세포예요. 우리 몸의 어떤 기관,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후성유전 표지에는 특정 세포로만 기능하는 표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장세포가 된 세포는 그 핵 안에서 다른 모든 기관 세포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세포로만 분열을 하는 거죠. 갑자기 위벽세포가 돼서 위산을 뿜어내면 안 되잖아요. 심장에서 갑자기 위액이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안 되잖아요. 후성유전 표지가 그걸 막는 겁니다. 근데 만능 줄기세포인 이 수정란은 모든 세포로든 분화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후성 유전 표지가 다 지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2번, 생식세포는 2번 초기화된다. 자, 그런데 경험이 유전될 수 없다는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요, 경험이 유전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경험이 유전된다는 의미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은 우리의 형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질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질은요, 유전자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와 경험과의 상호작용이 형질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는 건물을 만들기 위한 벽돌, 시멘트 같은 자재와 같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지는 건축가, 건축공, 기후 등 다양한 환경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유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겪었던 비슷한 환경도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됩니다. 넓게는 언어적 체계, 사회적 구조, 기후 등이 될 수 있고요. 좁게는 부모의 부,
사회적 지위, 습관, 양육 태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이런 환경적 대물림은 자녀의 유전자로 하여금 부모와 비슷한 후성 유전 표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후성 유전 표지가 생식세포를 통해 대물림되지 않더라도 유전 외적 요소를 통해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이 대물림될 때 꼭 생식세포를 거쳐서 대물림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전 외적 요소를 통해서도 대물림된다. 부모로부터 환경도 물려받기 때문에 똑같은 후성 유전 표지가 대물림된다. 아까 전에 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낮은 LG 경험을 받고 자란 쥐는요, 어미가 많이 안 핥아주고 털 많이 안 골라준 게 낮은 LG 행동이었죠. 그런 쥐는 뇌 속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덜 생산이 됐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배웠겠지만 양육 본성이랑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적으니까 이 쥐들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새끼 쥐한테 똑같이 낮은 LG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쥐는 다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적게 자라고 다시 커서 자기 쥐들한테 또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낮은 LG 행동을 경험하면서 자란 쥐는 후성 유전 표지가 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 표지가 생식세포를 통하지 않더라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학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형상도 종종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험을 통해서 후성 유전의 효과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형질의 대물림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외적 환경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생식세포를 통해 후성 유전의 효과가 대물림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전에 생식세포의 후성 유전 표지가 2번 초기화된다고 말씀드렸죠. 후성 유전 표지가 2번 초기화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후성 유전 표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액신 퓨전 유전과 관련된 형질인데요. 액신 퓨전 유전자는 생쥐의 꼬리가 꼬부라진 모양으로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DNA 분절입니다. 이 유전 영역에 메티라가 많이 되어 있으면 생쥐의 꼬리가 꼬부라지지 않고 이렇게 곱게 자랍니다. 하지만 메티라가 적게 되어 있으면 꼬리가 꼬부라져요. 이 유전 영역의 메티라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 획득한 거잖아요. 메티라 경험을 통해 획득한 거죠. 그쵸? 근데 이 경험을 통해 획득한 이 형질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빠 생쥐의 꼬리 모양을 자녀 생쥐가 물려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관찰된 거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 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어떤 후성 유전 표지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나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출판사에 협찬을 요청하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후성 유전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인류의 수준 정도인 거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환경의 긍정적인 효과가 후성 유전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연관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생물학 지식이 부족한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얻은 통찰은요. 이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구나. 후성 유전이라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유전 영역의 메티라는 어떤 부분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메티라, 아세티라 등을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특정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형질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경험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후성 유전이라는 현상이 마치 뭐든지 노력을 하면 나의 재능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내 몸과 재능이 내 몸속 유전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먹는 것, 만나는 사람,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고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유전자도 모든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만든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내 몸속과 내 몸을 둘러싼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